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의 조유준입니다. 저희는 늘 수출 통제나 제재 얘기를 하면 서방이 먼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는 수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올해나 내년이 지나면 중국의 수출 통제나 제재도 굉장히 강해질 거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경쟁력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사례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국방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대표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물론 무기도 중요하지만 눈이 중요합니다. 그 눈은 뭔가요? 우주에 있거나 아니면 레이더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이 이제 방산, 무기 부분에 있어서 레이더에 물론 최신 기술은 미국에 있겠습니다만 배치되어 있는 무기의 레이더들이 미국을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레이더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을 만드는 히토류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그에 대한 공급을 미국에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새로 만들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또 실험해보기도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중국 히토류 무기화로 레이더 전쟁에서 미국 앞질러라는 내용인데요. 중국이요, 질화 관륨 기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해 최첨단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고요. 이런 성과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관련 전략 자원을 무기화해서요, 미국의 레이더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있고 미중 간 무기 기술 격차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3일이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는 DF-5C라는 핵미사일과 함께 신형 전자정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 퍼레이드에서는요, 이 형태의 무기들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특히 고출력 위상 배열 레이더 시스템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이더는요, 뭘로 만드느냐? 질화관륨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질화관륨은 기존 실리콘보다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나 군사용 레이더, 위성통신, 전자전 무기 등에 활용되고요. 특히 고출력 고속신호 처리에 강해서 차세대 방위기술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요, 이 질화관륨 반도체 기술 덕분에 중국은 자국산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실전 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과학원은 중국의 질화 관련 반도체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은 이런 질화 관련과 같은 히토류가요, 국내 자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채굴하고 가공 능력이 부족해서 대체 공급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질화 관련 기반의 차세대 레이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전 배치는커녕 연구개발 단계에서 병목 현상을 빚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보고서와 현장 분석 같은 걸 따르면 중국은 이미 자국 내 주요 부대에 질화 관륨 기반 위상 배열 레이더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해상, 공중, 지상 전력에 통합 적용해서 실질적인 전력 향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현장에서 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반면 미국은요, 관련 기술 확보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자원 공급 차질로 인해서 연구 일정이 대폭 지연되고 있고요. 시제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기술 격차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갈륨과 게르마늄 통제,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통제가요, 미국의 군용 전자장비 개발을 본질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미중 간 전자적 능력 격차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전자적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도 쉽지가 않은 건 당연하죠. 이 전자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물론 최첨단 무기란 게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레이더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 레이더나 이런 감시 장비들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중국 앞마당인 대만이나 한반도나 어떤 동남아나 아니면 그 동중국해나 우리 서해나 요런 중국 인근에서 벌어졌을 때는 중국이 상당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가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트럼프 압박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압박이 오히려 멕시코를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가 처음에 또 이기 들어서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파기한다니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멕시코의 상반기 신규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관세를 따르면요. 이제 멕시코보다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관세 매기고 하니까 그럼 멕시코로 가자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관세를 물면서. 근데 실제로 까보면요. 멕시코가 무는 관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말은 크게 하지만 행동은 온건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멕시코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멕시코가요, 올 상반기 동안 343억 달러, 약 47조 5,700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서요,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반기 신규 투자만 31억 달러로 최근 12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세계적인 투자 위축 국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뭐 직접 투자가 한 11% 정도 떨어졌대요. 근데 멕시코는 사상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낮은 생산비와 USMCA,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통한 무역 혜택, 미국 인접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본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트럼프가 깬다 안 깬다 여기 문제 많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85% 정도가 무관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 카테고리면 굳이 미국에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넘어가는 미국의 제조업체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럼 멕시코에 만든다.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옮기면 되고 관세도 여전히 무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은 343억 달러. 아까 금방 말했듯이 그렇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증가했고 특히 1분기에만 2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관계자들은요.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미국 보호무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예외적으로 자본 유입이 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하고 있다는데요. 스페인에 있는 유명한 은행이죠. 산탄드레 은행 보고서를 보면 멕시코는 전략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무역협정 네트워크 USMCA를 말하겠죠. 그리고 광범위한 내수시장, 인구도 많으니까요. 2억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자원과 숙련된 노동까지 갖추고 있어서 외국 기업의 생산 기지로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계속 부과하니까 들여오는 부품이나 이런 것도 다 관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하는 게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하지만 관세 붙여서 부품이나 원재료를 들어오다 보면 그게 그거다. 오히려 리스크만 커진다. 인건비는 높다. 그러면 차라리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 좀 내더라도 좀 더 열려있는 멕시코 가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멕시코로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왔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36%가 들어왔고요. 국가별 투자 비중은 단연코 미국이 147억 달러로 최대였고 스페인이 59억 달러로 17.3%, 캐나다가 17억 5천만 달러로 5.1%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이 14억 달러로 4.2%, 그다음에 독일이 12억 달러로 3.7% 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공급망 체인을 다시 짜는 와중에 봤더니 그래도 멕시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정비 절감과 물류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 공급망에 맞춰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만들다기보다는 오히려 니어쇼어링이라고 하죠. 근처 나라인 멕시코에 만들어서 들여보내는 식의 판단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멕시코는 좀 더 발전하고 트럼프 덕분에 더 많은 공장과 제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혜택받은 곳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제 푸틴과의 중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조건을 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요. 미국 에너지 장관이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원하면 먼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해라라고 합니다. 지금 거의 중단해 가고 있지만 가스와 헝가리, 슬로바키아 같은 러시아 인근 국가들이 수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굉장히 또 친러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호의적이지 않고요. 러시아 제재에도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이런 복잡한 조건을 들고 나온다면 아마도 유럽 내에서는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이 한마음으로 러시아를 제재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 장관은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스 수입을 중단해야만 워싱턴이 대러 제재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완전히 끊는 대신 미국산 LNG를 구매하면 무역정의 이행과 동시에 러시아 전쟁 자금 조달 차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를 제재해 줄 테니 우리 LNG 사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유럽은 2028년까지 천문학적입니다. 1040조 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약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땡겨서 쓰고 이제 러시아랑 너희들 완전히 차단해라. 그러면 미국 거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미국 에너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너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요,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를 끊는다면 미국이 더 공격적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에너지가 푸틴 정권의 전쟁 자금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미국산 LNG, 휘발유 등 화석 연료를 수입해야 미국 EU 무역협정 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고요. 라이트 장관은요,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 유럽이 구매를 끊으면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는데요. 원유를 유럽이 요즘에는 거의 잘 사지 않습니다. 아까 금방 말했듯이 대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정말 일부만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하지 말아라. 그것 안 해야 니들이 결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산 가스가 문제인데요. 러시아산 가스의 지난해 EU 전체 수입량은 14%를 차지해서 2022년에 40% 수준에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많이 낮아졌는데 2023년보다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뭐 소폭이지만요. EU는 지난 6월 2028년까지 러시아산 에너지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유럽은 이제 또 선택을 하는 경우에 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14%의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마저 끊으면 러시아에 분명히 타격이 될 겁니다. 러시아는 왜냐하면 지금 빡빡한 재정으로 예산의 한 40% 정도를 지금 전쟁에 넣고 있거든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유럽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높은 물가로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산 비싼 LNG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 내부에서도 불만이 더 커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지 말자라는 얘기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EU는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EU 외교 수장이요, 푸틴은 지금의 러시아를 다시 소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냉전 전의 소련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제 침공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크라이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러서면 둘째, 셋째, 과거 구소련 국가들을 다시 모아가려고 뭉쳐가려는 그런 시도를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푸틴 대통령이 91년 해체 이전에 소련의 세력권을 복원하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뭐 사실 이런 모습은 사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권좌에 오래 있으면서 보여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위대한 러시아, 위대한 슬라브를 강조하면서 계속 다시 이제 소비에트 시절의 영광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계속 말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견된 거긴 한데요. 지금 뭐 근데 이게 단순히 외교적 출사가 아니고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마도 그런 정세적 판단이 이렇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의지의 연합회의가 개최된 직후 푸틴이 서방 평화유지군 주둔 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심각한 긴장 고조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EU의 대응 방안으로는 러시아에 더 강한 압박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종전 이후의 질서를 대비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전날 열린 독일 해외공관장 회의에서요, 푸틴의 제국주의적 계획은 우크라이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걸 모든 정황이 말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의 팽창 야욕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게 더 큰 전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럽연합의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그다음에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저도 푸틴이 쉽게 이 전쟁을 끝내려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숨져가고, 특히 러시아는 지금 매주 약 1,000명이 전사하는 상황에서도 이 전쟁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러시아는 사람을 갈아가면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문제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확전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